정부가 주력해야 될 목표는 우리가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그리고 양육 친화적인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2030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들을 내놓지만 아직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저출산의 국내 현황, 그리고 또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나와 있던 저출산 대책을 한번 망라해서 다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지금 어떤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네. 있습니다. 제가 판넬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전체적인 건데 임신 전에는 저희가 그 가입력 검사비라 해서 난소 검사, 정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난임 시술비가 있습니다. 보통 300만 원쯤 되게 돼 있는데 70%는 건강보험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 소득순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다 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냉동난자 해동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난임 휴가에 대해서 지금 6일의 유급 휴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줄 수 있는 계획이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천만남 이용권인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또 자녀 세액공제, 임신 출산 지원 바우처인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태아 하나당 100만 원씩,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소득 기준 없애는 거, 출산 휴가 90일입니다. 또 2시간 정도의 시간 단축.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70만 원, 100만 원, 0세 100만 원, 1세 70만 원, 50만 원, 아동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양육수당 같은 거 이것은 어느 집에 안 가는 경우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소득공제가 될 수 있고 또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이잖아요. 또 유치원은 또 3호세 여기 영화부터 쓸 수 있게 돼 있고 아이돌 보험 서비스인데 여기는 그 애를 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선생님들이 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걸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임신 진료비를 본인 부담 제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미수가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또 육아휴직 같은 경우 또 그루시안 단축제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초등 돌봄 같은 경우를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기 전부터 임신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기를 낳고 0세부터 5세까지 또 6세부터 8세까지 지금 이런 지원들이 다 있는데 이런 지원들을 아이의 나이에 맞게 부모님들이 체크해서 꼭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실수요자는 아무래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되겠죠. 그동안 현장에서 청년들을 여러 번 만나오셨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도 청년이고 키우는 것도 청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4월 달에 청초어람단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219명으로 1박 2일을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결혼하게 되면 결혼도 해야 된다. 애도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결혼 출산 생각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편이 좋다라는 그런 거 있었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같이 저희가 해보니까 첫날에는 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8.7%에서 9.6%로 좀 늘어났습니다. 0.9% 된 것이죠.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은 도리어 5.5% 늘어나가지고 6.4%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것이 또 똑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출산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출산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된다. 하는 편이 좋다가 10%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됐었습니다. 이 또 하나 케이스가 그러면 가장 지금 이 출산율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이 제일 편하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주거였습니다. 주거요. 여러 가지로 이 결혼 비용도 들지만 집 가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로 있어가지고 일 육아의 병행. 이게 14.2%입니다. 주거는 지금 보면 30% 있잖아요. 세 번째가 가족 친화적인 문화.
일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일자리가 가장 큰 거라고 봤는데 일자리와 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9.1% 낮아져 있었고 맨 아래 보시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6.4%로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청출 어람단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예. 자료인데 주거가 가장 높습니다. 예, 예. 32%면 10명 가운데 3명이 우선순위로 이제 주거를 꼽은 건데 결국 이제 정부도 그래서 주거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지금 낸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가 그 발표를 했었는데 27년까지 43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공공 분양이 15만 5천 세대, 그리고 공공 임대가 10만 세대, 그리고 민간 분양이 17만 5천 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구입 전세자문 같은 경우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바꾸게 됐습니다. 이 대출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우리 그 소득 같은 경우가 이 금리가 금년 같은 경우 소득 7천만 원 정도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입니다. 8,500까지 할 거를 계획으로 있고요. 네. 이 전세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7,500까지 할 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금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우리 구입자금 같은 게 2.4%인데 이건 똑같습니다만서도 밑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대출이 불가했지만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세장 같은 경우,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이 대출 같은 경우가 차등으로 적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대책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다전의 기준이 3명부터 됐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2명부터 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청약제도 같은 경우가 지난해 8월 9일 날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과 혼인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 그런 사례가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은 미혼 같은 게 소득 기준 1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행이 1.4%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똑같이 이걸 하게 되면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혼부들은 200%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선 같은 게 똑같이 2배를 해가지고 맞벌이도 200% 정도로 되게 돼 있고요. 이 부부 같은 경우가 개별적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2명 중에 1명이 된다 그러면 둘 다가 무효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1명이 되더라도 선신청문을 유효화되는 그런 경우가 됐었고요. 이 맨 아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본인의 청약하게 되면 가입기간만 고려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부부가 합산해서 첫 번째 사람이 있게 되면 두 번째 사람도 50%를 합산해가지고 네. 최대 3점을 가점 주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됐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저희가 이전에 보도했을 때 용민 앵커님께서 정말 좋은 혜택이다라고 맞아요. 따로 예. 강조하셨을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봐도 정말 좋은 혜택인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라면은 지금 버팀목이나 디딤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습니다. 저금리로 좋은 인센티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거와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 혼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의미인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련된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되려 불리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하게 되면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하만 적용이 됐었고요. 예. 그런데 부부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년 동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7,500 이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를 위장 미혼이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걸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출산 시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예. 혼인신고 안 할 때는 부부 혼자 있게 되면 버팀목 전세도 5천만 원인데 1억 3천에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디딤돌 구입대출 같은 경우도 1인당 6천만 원인데 똑같이 이것도 1억 3천까지 네. 하도록 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되려 1,000만 원을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부가 중복 신청을 불허하게 된 겁니다. 네. 둘이 신청을 했는데 하나가 당첨이 되게 되면 둘 다 무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개선된 것은 내년도 3월 달에 돼 있는데 둘이 혼자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은 신청이 유효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약기가 2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력규제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있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 통합증자에 한 사람의 가입기만 유리하게 됐었는데 네. 앞으로는 둘이 합산하게 될 때 두 사람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50%만 가산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제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청약과 예.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신고해도 다 받을 수 신고하도 있는. 되려 더 그렇죠.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제도를 이번에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제 지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제 지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할 때 예, 예. 증여세를 공제받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5천만 원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양가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더 공제를 해준다. 증여할 때 그냥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14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벌써 10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상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결혼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보통 3억 3천쯤 들게 돼 있는데요. 신혼집에 2억 8천이 들게 돼 있고 그렇죠. 결혼 비용이 5천이 들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 가격이 보통 전국은 3억이 들지만 수도권도 5억이 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게 됐고 혼인 공제가 있습니다. 혼인할 때만 1억 원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1억 원을 주게 되면 세금이 10%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 하게 되면 1억 5천을 공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게 되면 사실은 3억 원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좋은 제도가 하나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보육 수당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만 원만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0만 원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1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1년에 240만 원, 12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산후조리를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가면은 그 우리가 공공 산후조리를 가게 되면 190만 원을 나게 돼 있고요. 보통 2주입니다. 그리고 민간 보면 한 34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요게 세액공제가 돼 있는 비과세가 돼 있는데 이건 7천만 원 이하만 내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비용 관계없이 그 연 200만 원 정도 한 번 날 때는 그 산후조리 비용이 다 면제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방면으로 기준이 많이 완화된 맞아요. 게 느껴져요, 네.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 중에서도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됐다고요? 예,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희가 19세부터 34세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1,007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은 청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열심히 살고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이 자립준비 청년입니다. 네. 그 우리가 보통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5년 정도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해마다 2,000명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한 1만 1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 잘 보살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로 할머니라든지 부모님들이 장애라든지 아픈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돌보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6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한부모들이 낫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한부모들은 점차 커감에 따라서 애들이 커가지고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족 돌봄 청년은 어머니라든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열심히 돌보는데 끝에는 결국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3년, 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고립 은둔 청년입니다. 보통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집안에서만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죠. 그 이분들을 잘 돌보는 것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마음 건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울증, 조울증이 보면은 20대가 17만 명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이 60대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분도 16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잘 돌보는 정책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또 과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복지 5대 과제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어떤 예, 것들이? 예. 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힘든 거 제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자립수당이 월 지금 40만 원 드리고 있는데 네. 5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달입니다. 예. 그리고 사례 관리를 지금 2,000명, 2,750명 늘리고 전담 인력도 230명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인데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있죠. 그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돌봄 코디네이터라든지 일상 돌봄 서비스,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어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청년을 대신해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고립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을 해주고 금년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실태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담 인력을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음 건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우울증, 조울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신 건강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찾아뵙고 우리 설명 상담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 내일 저축이 있는데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그 30만 원을 보통 저희가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네. 3년 하게 돼 있는데 10만 원, 30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1,440만 원이 받게 돼 있습니다. 차상위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차상위층 이상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용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 범위도 예.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소중한 청년들이 잘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잘 마련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청년들을 저희가 같이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또 가족 돌봄 청년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면 더 정말 건강한 또 사회 구성원으로 또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 차관님과 함께 양육 또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한번 총망라해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